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기,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지만 여야 논의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미래통합당 때문에 추경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정을 하소연하기 전에 국민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180석에 가까운 여당의 속도를 미래통합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졸속 논의라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이미 충분하게 논의하고 준비한 결정이라는 해명이었는데요. 잠시 후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양기대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언급했습니다. 교회를 통한 감염이 계속되면 강력한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이슈를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와 라임 자산운용 사태 관련 사상 첫 100% 배상 판결에 대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합니다.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도 정의당 평가에 따르면 부족하지만 이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현 시점의 차별금지법 입법 어떤 의미인지 또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장혜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에는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한 냉면 이야기와 우리 음식 문화에 깃든 해장 이야기 함께 풀어봅니다. 7월 1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통합당은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 단계에서는 약 3조 원가량이 증액됐고요.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예결위를 진행한 다음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선 심사 과정에 반발해 정의당 의원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벼락치기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추경 내용 들여다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선거 끝나고 처음 초대했으니까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시장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셨는데 이게 또 행정과 또 이건 또 의회니까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좀 다르긴 한데 예. 그러나 그 광명시장 8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국정 살피고 또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코로나19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데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컸는데요. 20대 국회가 워낙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통합당이 원구성 합의에 반발하면서 국회가 보이콧 중입니다.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간 상황에서 이런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책임감 또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좀 책임감, 부담감이 집권 여당으로서 갖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또 국민들은 어찌됐든 그래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뭔가 좀 정부가 또 여당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차 추경은 긴급 처방 형식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시기를 놓칠 경우에 자칫하다가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나라가 또
나라 경제가 매우 위기에 빠지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예. 일단은 시작은 하지만 또 이렇게 이번에 6월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원 구성을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선출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기에는 송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대통령도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했고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돈을 빨리 풀어야 한다. 이게 정부와 여당 생각인데 야당은 미래통합당입니다. 그 일주일 정도 연기시켜주면 우리가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거의 한 달 다 됐습니다. 예. 만약에 또 일주일 열흘 늦춰지면 이게 자칫하다가 8월 넘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해서 예. 합의안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협상권과 결정권이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추인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원총회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또 이런 제안을 했지만 뭐 일주일 더 달라 했지만 그게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의 삶이 절박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예정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또 7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되니까 거기서 이제 여야가 더 발전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심사해서 3일날 본회의에 올리면 3일 만에 심사가 끝이 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이번 추경은 졸속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장 추경 졸속 심사 우려 이 헤드라인으로 동아일보, 한국경제, 우리 YTN 그리고 뭐 조선일보, 연합뉴스 전부 다 이렇게 역대 최대 3차 추경 나흘 심사 졸속 우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요. 예. 내정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시간을 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은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정부가 이번 달 지난 6월 초에 그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당 정책위와 정부가 그동안 당정 협의도 하고 또 상임위별로 여당이지만 상임위별로 그동안 예비 그런 심사도 했었고 예. 여러 가지 노력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말씀하신 대로 35조 원이라는 메모드급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3, 4일간에 다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이번 추경의 정신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어제 그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에서 그냥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3일이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 추경안이 제출 때부터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공동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당이 지금 뭐 11일까지 시간을 주면 뭐 이렇게 참여하겠다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예. 자칫하다가 그 시기나 그 나름대로 이 추경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예.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국민한테 책임감 갖고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야당이 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 원안보다 보통 깎잖아요. 네, 예. 깎는데 이번에는 3조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오늘하고 내일 지금 예결위 소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돼서 내일까지 하는데 여기서 많은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이동영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3조 원의 증액이라는 게 많은 항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융자 예산의 1조 원을 비롯해서 유통물류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2조 3천억이나 됐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생 그 등록금 반환 문제 그것이 이제 한 2,7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몇 개를 묶어서 이게 한 3조가량 됐는데 그것은 예결위에서 예결 소위에서 여러 가지 그 추경의 규모라든지 또 국민한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감안해서 잘 조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꿈 얘기 나왔으니까 꿈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 간의 일인데 이걸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또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 대학생들 입장에선 경제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도 끊기고 학비를 조달할 그런 길도 많이 막혀 있고 예. 또 각 가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어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는데 정부는 일단은 직접 지원은 안 된다. 간접 지원을 통해서 대학의 간접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그 효과를 갖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에서는 발상의 전환 또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추경 35조도 국민들의 삶을 더 진작시키고 또 경제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구가 꼭 필요하다면 좀 과감히 대처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가시가 급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예정대로 오늘 내일 예결위 진행한 다음에 3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3일날 한 저녁 무렵에 예결위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금요일날 저녁 늦게라도 아마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이번에는 상황상 이번 추경까지는 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다음에 공수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상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여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임시회가 또 소집이 되면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 예. 또 피 튀기게 한번 또 협상을 해봐야죠. 뭐 야당도 여러 가지 그 총선 이후에 무력감 또 자기 활로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또 여당도 양보할 자세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원구성 협상과 추경을 통해서 한번 서로 힘겨루기를 해보고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어느 정도 타진해봤으니까 한번 7월 또 임시국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이콧 상태인데 만일 국회로 다시 들어오면 원구성 협상을 혹시 다시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17개를 다 갖고 왔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7개 정도는 주는 걸로 다시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정치는 변수가 있고 늘 상황에 따라서 명분이 주어지면 뭐든지 이렇게 원활한 그 여야 관계를 위해서 뭐 꼭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 출신들이 상위원장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노림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김기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도 여당에서 우리한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제안이 만약 오면 그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한 적은 없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또 여야가 상생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든지 여당은 그래도 양보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네요. 뭐 길은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슈퍼 추경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추경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마 일자리 부분인 것 같고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줄 것인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잃은 분들에 대한 이런 안일 텐데 어쨌든 남은 기간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알바 추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희망 일자리하고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 합쳐서 한 55만 개 하는데 저는 지금은 절박합니다. 예. 우리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마중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바 추경이라고 하면은 절박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의견이 달라고 해도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한번 여쭤보죠. 문자로 8610님께서 결국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고 국민의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한 예결위에서도 우리 예결위원들 질문을 정부 상대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 상대로 했는데 국가 부채 문제 이것을 앞으로 더 엄격하게 해라 그랬더니 경제부총리도 앞으로 그런 태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어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엄격히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번 경우는 특수한 경우일 수 있지만
국가 부채가 우리가 선진국보다 뭐 작다고 해서 늘리는 것은 그 바람 같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도 늘 국가 부채는 잘 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당 현안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죠. 이낙연 의원 또 김부겸 전 의원 다음 주쯤에 아마 전대 출마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다 아마 출마할 것 같죠? 네, 다음 주에 다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다. 예.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 나가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2년간 임기를 채우겠다. 만약에 당선되면. 이런 입장이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가장 큰 목표는 대권일 텐데 그러면 7개월 뭐 8개월짜리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약점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낙연 국회의원 전 총리께서 강연하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7개월 괜히 당대표 나섰다가 속된 말로 상처도 입을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도 맡았고 그래서 이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게 그 책임감, 소명의식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당대표에 나갈 그런 의향을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177석이라는 그 슈퍼 여당이 힘을 모으고 또 정부와 잘해서 한번 이 국난 극복에 모든 걸 던지겠다. 이것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강화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면 무슨 대권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진검승부 차원에서 이 당 대표가 돼서 한번 대통령 정부와 함께 경제도 회복하고 또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지게 하는데 한번 책임감 해보겠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붙으면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권 여당이 지금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뭐 다 모여서 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투표가 주가 되지만 한번 당원과 국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면 이 코로나19 극복하는데 여당으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1호 법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명시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오랫동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장 할 때부터 그분들을 이제 우리 그 광명 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걸 계기로 해서 평소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또 그분들은 저를 광명시장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연이 있었고 그분들이 근데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광명시장 아들 우리 한을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진상규명 그다음에 일본의 사과와 배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2018년 3월에 프랑스 의회에 증언도 했고 또 유네스코 앞에서 이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촉구 항의 시도 같이 했는데 이제 저는 그분들이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7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시간이 없죠.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을 때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했고 이것은 총실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진상규명과 명예훼손 또 이거에 대해서 폄훼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 포함한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한번 제대로 역사를 바로 세워라 한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조범동 씨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김태현 기자 법정에 있었죠? 네, 그날 저 중계법정에 있다가 나와서 저희는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정경심 교수와 엮인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지난해 8월부터 권력형 비리라면서
대서특필됐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증거가 재판부에 거의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조범동 씨는 횡령 범위 또 횡령 액수가 크기 때문에 네. 예,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나온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주장했던 투자금이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투자금이 아니고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경심 건은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코링크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 소유주라고 봤는데 재판부는 실질적 소유주는 따로 있다. 익성의 이봉직 회장 비롯해서 3명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것들이 다 지금 깨져버렸는데. 그렇죠. 저희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사를 좀 많이 썼는데요. 재판에 나오는 이제 증인들의 발언, 그러니까 증언이랑 그리고 문자, 요 정도가 검찰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예. 근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그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뭐 조범동 씨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범동 씨라고 생각한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한 직원은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이상훈 대표가 바지 사장이라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게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특수부가 투입돼서 네. 수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언론도 굉장히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아직 1심입니다. 뭐 2심도 가야 되고 할 테지만 1심에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거는 무죄로 나왔는데 다 네. 의혹이 있다고 할 때는 엄청 우리 언론이 썼었는데 네. 무죄 나오니까 또 잘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기사가 저도 조금 의아한 게 여전히 조국 펀드라고 쓰는 언론도 있었고요. 그 조국 펀드의 핵심 키맨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재판부는 다릅니다. 이 정경심 재판부와 조범동 재판부는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조범동 씨 재판부는 어쨌든 관련된 거 정경심 교수 관련된 건 다 무죄라고 봤는데 뭐 증거인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만 네네. 정경심 교수 재판에는 어떻게 같은 결론이 나옵니까? 다른 결론이 나옵니까? 영향은 미치겠죠. 네, 영향을 크게 미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해서 나올 증인들과 증거들이 전부 다 이 조범동 씨의 재판에 나왔던 사람들이 연합 증거거든요. 그래서 똑같다. 예, 완전히 똑같아서 저희가 애초에 이제 조범동 씨 재판을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재판을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범동 씨 재판부가 조금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최종 지휘권자라고 인정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익성 임원들이 코링크피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익성 임원의 아들이 경영 수업 일환으로 정규직으로 이제 코링크에 입사하고 WFM에 대해서도 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익성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재판부가 이제 익성에 대해까지 판단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익성의 임원들이 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코링크피의 재직이나 등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이 됐지만 사실상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그 부분까지 판단 안 하고 가능성만 열어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곧 있으면 또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 네. 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간 내용이 심화되고 있는데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수사 자문단 소집을 윤석열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지난달 4일에, 그러니까 6월 4일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일절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중앙지검과 의견을 조율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 최측근이 연루돼 있으니까 난 빠지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사 자문단을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소집하고 자문위원도 윤 총장의 입맛대로 골랐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앙지검은 특검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고 이제 대검에 요구를 했고요. 이에 대해 대검은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나서라. 문제가 없다면 나서라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조금 이제 진화에 나섰는데 예.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내 측근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견제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검 부장회의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이제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분 계셨고요. 반대하는 예. 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경과를 보고하니까 윤 총장이 바로 자문단 소집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중앙지검에서 계속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재미난 소식이라 그럴까? 이상한 소식이라 그럴까요? 서울 동부지검입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동부지검 형사 1부는 지난 19일 추 장관의 아들과 함께 군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게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수사 상황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일단 검찰은 군 내부 자료를 통해서 추 장관의 아들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날짜까지 특정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향후 참고인 조사와 국방부 자료 제출 요구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 자, 지금 윤석열 총장과 또 추미애 장관, 검찰과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시감이 들려야 되는데요. 예. 이게 지난해 이제 조국 장관 때랑 비슷한 양상입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보다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하고 있거든요. 현안 질의를. 그래서 이제 검언 유착과 관련한 내용들부터 해갖고 대검이랑 중앙지검 간 어떤 내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추미애 장관 청문회 때도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휴가가 나왔다가 다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했는데 다 낫지 않아서 부대에 얘기하고 늦게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교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 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종교시설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 총리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창설 이래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을 하면서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금융감독원의 100% 배상 결정의 의미 그리고 잇따라 발생하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책은 없는지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 고정 패널이었었는데 네. 한동안 어디 가셔서 안 보이다가 네. 오랜만에 나타나셨습니다. 환난 고초를 겪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자, 일단 라인펀드 사태 많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결국은 보니까는 연세 많은 분들 그랬죠. 여기에 다 일종의 사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융감독원에서도 사기다. 이거는 이런 형법상의 사기 판단은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예. 민법상 어쨌든 이거는 사람을 속여서 예. 계약을 맺게 한 거다. 그러니까 100% 보상해라. 라고 하는 결정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100% 보상은 처음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인펀드 운영사도 문제지만 이거를 판매사. 은행권으로 갔는데 은행권에서도 네.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액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 80% 90% 손실 나버렸고. 네네. 당장 이제 라인펀드 많이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중요한 그 피해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70개가 넘는 펀드가 전부 다 환매 중단. 돈을 돌려드릴 수 없다. 아니, 돈 찾으러 갔더니 돈 못 돌려주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 액수가 1조 6,679억 원입니다. 장장. 이 돈이 지금 돈을 못 돌려받고 있는데 오늘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이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장학재단에다가 이미 76% 부실화된 펀드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줬어요. 사실 손실보전각서 써주는 것도 이게 그 자본시장법상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70대 주부한테 이 라인펀드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초고위험도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성향 자체가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 투자 성향을 본인은 체크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그냥 막 체크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거짓말로 투자 성향을 만들어서 이미 83%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했고요. 그다음에 나는 안전 상품 아니면 투자 안 합니다.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하고 50대 직장인이 요청했는데 이미 98%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이 금융기관들이 시중은행까지를 포함해서 판매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수료 따먹기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당했는데 그분들이 은행 가서 지금 신 변호사 말처럼 난 안전한 거 해달라. 그런데 은행에서 이거 안전합니다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에서 얘기하는데. 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DLF 우리은행 DLF 또 하나은행 이때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 펀드는 손에 안 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기업은행이나 IBK 투자증권 등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거 손에 안 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귀에 혹하게 독일이 망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없잖아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행원들은 그렇게 한 구자씩 팔 때마다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죠. 그 KPI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은행 그 진급이나 실적 성과금을 받는데 평가를 하는 지수를 KPI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KPI에서 소위 비이자 상품 그러니까 그냥 예적금 말고 이런 펀드를 팔면 2배, 3배 높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일선에 있는 프론트에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라인펀드를 운영했던 관련자들, 운영사, 그리고 뭐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됐고. 그렇죠? 근데 이 지금 100%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배상 주체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판매한 판매사들이 배상 주체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 자산 운용에서 배상할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그 계약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라임 자산운용이 아니거든요. 라임 자산운용이 아니라 신한금융투자라든지 각 시중은행들이 이번에 결정난 무역금융펀드는 판매사들이 직접 100% 배상 결정, 배상해라라는 결정을 금감원에서 한 거죠. 그럼 판매사 은행과 이런 증권회사들, 금융회사가 해야 된다. 할까요? 이게 사실은 안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도 금융사들이 형식상 자기들에게 이의권이 있으니까 이의하고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책임을 도덕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오늘 이번 결정에서 첫 번째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또는 저도 뭐 요구를 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요구하는 건 일단 이 결정 금융사들이 받아라. 이의하지 마라. 그래야 최소한 그 1조 6천억, 7천억 원에 가까운 이 환매 중단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피해자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도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저도 100% 배상 날 줄은 전혀 예상 못 했거든요. 어땠습니까, 변호사님은? 조금 일단 100% 배상 결정이 이전에 한번 중간 검사 결과라고 해서 라임 자산운용하고 판매사들을 금감원이 한번 조사를 한번 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거의 사기에 가까운 판매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한번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100% 배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금감원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게 DLF 사태 때 80%였거든요. 그때도 치매 노인
대해서 80% 정도가 나왔는데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뭐 굉장히 잘한 결단이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야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시점을 2018년 11월 이후에 판매한 것에 대해서만 100% 배상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 2018년 6월 달 또는 2017년 5월 달에도 이미 이게 라임 자산운용의 이 펀드가 굉장히 부실하고 이게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막 숫자도 조작하고 이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만 100% 배상을 한 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근데 아까 1조가 넘는 돈이었잖아요. 네네. 그 돈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돈이 글쎄요. 해외로 나가서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조금 멀리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통 펀드를 하거나 또는 뭐 선물 옵션 뭐 하면 누군가 돈을 잃으면 그쪽 얘기로 누군가 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누가 땄느냐. 아직까지 밝혀진 이 모든 펀드 사태에서 밝혀진 바는 없어요. 다만 판매사들과 운용사들이 이번에 라임 펀드만 하더라도 한 500억 원 이상의 수수료는 이미 자기들은 받았어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조가 그 넘는 돈이 라임 자산 운용사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투자한답시고 해외에 넣었다가 손해보면 또 빼고 또 다른 데 넣었다가 또 손해보면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불안한 그런 거잖아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내부에서 부실 기업에다가 일단 돈을 넣어서 또 재투자하게 하고 하면서 중간에 그 돈을 라임 자산운용의 일부 그 경영진들과 함께 그 돈을 빼돌린 이런 돈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일단 구속 상태고 재판 중이니까 그거야 결과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라임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옵티머스라든가 디스커버리라든가 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런 거 보면 무슨 뭐 트랜스포머인 줄 아는데 사실 펀드 이름입니다. 근데 뭐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들을 상대로 해서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환매 중단 사태까지 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태가 구조적인 원인은 사실은 2015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사모펀드 가입 허들을 문턱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래서 일반인 원래 사모펀드는 선수들만 들어와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소위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도 그 기준을 아무나 그러니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우후죽순 생겼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쌓이다가 2년 3년 쌓이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갈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있는데 좋대더라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몰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빚내서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항상 이 금융상품 특히 고위험도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그런 단순한 그 투자하면 돈이 많이 온다더라라고 하는 그 욕망 자체를 제도적으로 일정하게 제한을 두어줘야 됩니다. 이게 금융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기본적인 룰이에요. 근데 그 룰이 무너졌다는 거죠. 2015년 이후에. 근데 우리 언론도 좀 반성할 게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론이 굉장히 많이 띄워줬어요. 그랬죠. 무슨 뭐 천재가 나타났다 그러고 라임 운용 자산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주니까 언론이 자꾸 나니까 이건 믿을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소비자들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랬던 게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근데 라임이 거의 폰지 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의 부실을 B라는 상품을 팔아서 그 다단계, 금융 다단계 같은 수법까지 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잘 언론에서도 들여다보고 금감원에서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냥 우쭈쭈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뒤늦게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경제사범들은 보통 이게 법정에 가면 크게 처벌 안 받던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좀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하는 등등의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야말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회적 소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된 이후 지금껏 제자리 걸음이죠. 이번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제정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섰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는 아닙니다. 법안 발의한 장혜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모두에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공동 발의 의원 10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면서요? 쉽지 않기는 했는데 예. 사실 20대에 비하면은 또 완전히 다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4년 내내 10명을 못 모았거든요. 예. 근데 한 달 안에 10명을 모았으니까 힘들게 모으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나름대로 모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돼서 지금 1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요. 네. 최근에 그 국민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훨씬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난 29일에 한 발을 이번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한 발자국을 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14년 전에 처음 이제 정부 입법을 통해서 발의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정부 입법이 시작인 게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가 나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권고안 자체 안에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고 있었던 건데 정부 안에 그게 빠지면서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어떤 일부 이제 개신교 세력의 반발들이 조직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발의를 시도할 때마다 뭐 대한반영이 아니죠. 임기가 만료돼서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 자진 철회하거나 이런 역사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다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발 때문에 무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까지는 소수의 조직된 약간 그런 반발에 의해서 좀 밀려온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렇겠죠.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는데 동의해주는 순간 자신들의 표가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 일단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굉장히 큰 특히 내용에 있어서의 오해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정의당에서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굉장히 여러 뭐 항의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예.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예를 들면은 이 법안이 그런 여러 가지 뭐 성별이나 장애나 나이나 뭐 성적 지향이나 이런 이유들로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다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필수적인 영역들, 뭐 고용이면 고용, 교육 아니면 정말 기본적인 용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데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의외로 다들 납득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와전된 측면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 자유권 박탈법,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가 엄청난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불발됐단 말이죠. 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초유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다 함께 겪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여러 언론사도 그렇고 뭐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했었을 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이제 막 88.5%나 되는 우리 시민들이 이 법안의 제정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런 재난 시기를 겪으면서 모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많이 체감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분명히 그때와 지금은 이제 상당히 다른 인식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뭐 여성, 장애, 성적 지향, 뭐 신분, 하여튼 모든 걸 통틀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23가지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성적 지향 부분이죠. 이 동성애 부분. 이거는 빼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미래통합당에서 차별금지법 자체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 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17대 국회 때 대표 발의하셨던 게 저희 노회찬 의원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똑같이 성적 지향을 빼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빠진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차별 사유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오랫동안 현존해왔던 차별들을 명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이 성적 지향만 빼가지고 나머지만 입법하겠다고 하는 건 이 성적 지향은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뺀 차별금지법은 사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당 토론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정의당이랑 그런 의견 차이들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토론회 제안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미 차별을 하지 말자고 한 법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묶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하면 그 과잉 아니냐, 또 중복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마 몇몇 이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타당한 지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가 23개나 되는데 이 23가지에 대해서 다 개별 입법을 하는 것은 또 훨씬 큰 비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사람들이 차별을 할 때는 사실 하나만 차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면서 노인이면서 장애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할 때 그런 개별 법률들 중에서 뭔가를 하나를 골라서 구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차별을 다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실례된 질문입니다만은 의원님 가족 중에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걸 차별을 한다는 것을 실제로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좀? 네, 공기와 같이 느끼고 있죠. 공기와 같이, 예. 네, 맞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 아직도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곤 합니다. 장애란 이유로? 예, 발달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탔다가 다시 내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여전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집을 계약하러 갔을 때 당신에게는 내 집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최근에 포항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이 집회를 조직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또 공분을 사기도 했거든요. 그런 종류의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차별도 차별입니다만 혐오 발언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몸이 아픈데 밖에 왜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혐오 발언들도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변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그런 혐오 발언들을 규제하는 항목들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정말 그런 삶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영역들에서의 차별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혹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뭐 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은 뭐 주민들이 나서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반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차별의 일종 아니겠어요?
사회적인 의미의 차별이기는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에 비추어서의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 성적 지향의 문제일 텐데 이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이 법안을 일단 발의하기 위해서 이제 발의 인원의 최소 3배수, 그러니까 30분 정도 되는 분들께는 직접 다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단 한 분도 나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안 계셨어요. 예. 오히려 취지에는 많이 공감하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면 당론에서 아직은 여기에 뭔가 동참을 밝히는 것이 좀 어렵다든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또 미래통합당도 당론으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빨리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개별 의원들이 심지어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그런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법 찬반 조사를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6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찬성 의견을 이제 대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자신의 찬성 의사를 편안하게 밝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빼자. 그러면 통과시킨 동참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거대 양당 중에서도.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 만나본 분들은 어쨌든 반대하진 않은데 이게 실제로 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국회가 멈춰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었던 입법들도 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온 국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1대 국회가 정말로 시민들 앞에서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회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나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질질 끌어져 왔었던 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차별 사유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지금 정의당이 총선 때 얻은 표보다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열린민주당에도 떨어지는 지지도, 뒤지는 지지도가 몇몇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 혁신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혁신하실 생각이십니까? 혁신의 프로세스는 지금도 차분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지지율, 일희일비하는 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은 어쨌든 시민들 속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평범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꼭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시민들을 위한 입법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오늘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에 담긴 건강한 세상, 건강한 문화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이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 아파원 강영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황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영주입니다. 자, 지난번에 냉면 이야기, 또 해장 음식 이야기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했는데 네. 오늘 마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 이야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2박 3일 잡아야 돼. 그래. 지난주 핵심 이야기는 냉면은 여름에 먹는 게 아니다. 겨울이 맛있다. 겨울이 더 맛있다. 네, 예. 겨울이 제철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열치열이라고 네. 뭐
뜨거운 매기 매운탕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름에 먹어야 더 좋다. 원래 그 뜨거운 음식 같은 것을 여름에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여겼죠. 원래 복날 되면 그 시냇가로 솥 하나만 달랑 들고 와서 예. 참엽이라 그러죠. 예. 뭐 돌멩이 뒤져가지고 민물고기 이렇게 잡아서 넣고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게 잡아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푹 끓여서 따끈하게 이렇게 먹으면 이 뜨거운 음식 먹고 나면 이렇게 몸에 확 열나잖아요. 그러면 열나고 난 다음에 시원하거든. 이 여름 음식으로 뜨거운 음식도 많이 먹었죠. 요즘도 뭐 복날에 삼계탕 집이 줄 서서 먹으니까. 이제 뜨거운 걸 먹으면 이열치열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걸 먹으면 이 소화기관의 내장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우리의 체온 중추에서 우리 체온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체온이 높아졌으면 그 높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야 땅구멍을 열어서 땀을 많이 흘려라. 그러니까 땀을 많이 분비를 하는 거죠. 땀이 분비하면서 우리 체온을 낮추게 되니까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리저너블할. 그러니까 외계 온도보다 몸의 온도를 더 높이면. 예, 그렇죠. 시원한가 보네. 근데 너무 높여가지고 내부 온도를 40도 이상 이렇게 하면 일사병에 걸려야 되니까 그 정도 높이면 안 됩니다. 예. 옛날 우리 조선 구한말 뭐 이때 혹은 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 눈에 비친 조선인들은 한여름에도 공부를 막 떼서 뜨끈뜨끈한 막 그런 방에 잔다고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글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 그 가옥이 그 취사의 열과 함께하죠. 그렇죠. 이게 난방의 열을 함께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여름에도 이렇게 불 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리고 중학집에서 묵을 때도 그 외국인이 그만 좀 떼라고. 근데 그런 문화가 찜질방 문화, 뭐 사우나 문화로 이렇게 번진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뜨끈뜨끈한 데 있으면 이상하게 몸이 노곤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좋더라고요. 온도를 못하니까. 요즘 저는 아직 시원한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난주에는 북한 냉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번엔 남한 냉면 이야기를 좀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흔히 뭐 특정 가게를 언급하면 뭐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뭐 봉피앙, 을밀대, 뭐 우레옥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기들의 기호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냉면이라는 음식이 그 입맛을 들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 입맛을 들인 가게로 해서 이렇게 무슨 바 나눠지는 게 아닌가. 그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뭐 두루두루 그 가게들마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 되면 요즘은 기자들이 연락을 잘 안 하는데 기자들이 뭐 연락을 해요. 그 선생님이 자주 가는 단골 그 냉면집이 어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그 가게 이름을 다르게 해서 말을 해줘요. 어떨 때는 봉피앙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우레옥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 을지면옥이라 그랬다가. 여기는 어쨌든 가면 실패는 안 하겠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름은 사실 실패할 확률도 높아요. 오히려 여름이? 여름이 그 냉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지 국물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여름 되면 이상하게 그죠? 저는 겨울에 주로 가서 먹거든요. 역시. 근데 음식을 아는 분들은 겨울에 냉면을 냉면은 맛있는 집은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장충동 쪽에 가면은 거기는 만두가 맛있거든요. 왕만 평양만두가 나오는 집 맛있고 의정부나 을지로 뭐 이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돼지고기 수육이 맛있죠. 그래서 냉면뿐만 아니라 그걸 먹기 위해서 가는 거여서 그래서 냉면 맛있는 집 저는 그러면은 그 집이 수육을 파느냐 안 파느냐. 우리가 수육보다는 이제 편육이죠. 편육.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눌러서 물을 약간 빼서 고기가 약간 그러니까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걸 보통 이제 편육이라 그러죠. 이게 사실 편육이 맛있는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술안주로 그게 죽이잖아요. 술안주로 좋죠. 네. 그래서 저 강원도 쪽에 막국수 잘하는 집도 이 편육들이 맛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이 맛있어야지 그 집 냉면이 맛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냉면은 원래 고기 먹고 나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아니, 그 뭐가 해장 이야기 이따가 다시 따로 하기로 하고. 예. 보통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후식으로 이렇게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 그 선주 후면 뭐 이런 게 말이 떠돌죠.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고기와 냉면. 근데 여기서 이제 고기 먹고 냉면 먹는 것은 주로 이제 함흥 스타일의 냉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 평양냉면 스타일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봉 어디만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근데 그냥 일반 고깃집에 가면 냉면을 시켜서 나오면 이게 진짜 만들었는지 아니면 공장 냉면인지 좀 그럴 엉뚱할 때가 있어요. 그게 냉면의 격을 떨어뜨린 데가 사실 이 고깃집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 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냉면 가게가 여름에는 냉면 팔고 뭐 겨울에는 곰탕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70년대에 그 수인성 전염병, 뭐 콜레라, 이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그 이후에 냉면이 살아남는 게 고깃집으로 살아남죠. 가든이라든지 고깃집들이 번창해지면서 이 냉면을 내는데 고기 가격이 비싸니까 갈비집 이런데 소갈비집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냉면을 서비스로 내는 이런 가게들이 생겼어요. 싸게 냉면을 내려고 하니까 그 면도 부실해지고 육수도 좀 부실해지고 하면서 냉면의 격이 막 이게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고깃집의 냉면을 만족스럽게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냉면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시기에 고깃집이 늘어나는 시기는 냉면이 불행해지는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평양냉면을 막국수에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평양냉면집에 가면 어머니 화를 내세요. 왜 이런 냉면집에 데리고 왔냐고. 그런데 이 전라도 특히 광주 쪽에서는 냉면집이 없기 때문에 냉면 맛을 고기 먹고 그다음에 먹는 냉면으로 어머님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데 데리고 가시 좋아해요. 그래서 오장동을 모시고 가시든가 이래야지 어머니 야 그래도 좀 먹을 만하다. 그렇지만 평양냉면집 모시고 갔다가는 두고두고 그걸 냉면집에로 데리고 갔냐 이러시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맛은 그 MSG 맛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MSG 육수. 어머니의 손맛이 다 MSG. 그러니까 그 맛이 있는 건데 저는 뭐 냉면을 그렇게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닌 입장으로서 이거를 12,000원, 14,000원 이게 너 이렇게 주고 먹어야 되느냐. 이거 거품인 거 아닌가. 일단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냉면집의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그 냉면집 취재를 많이 해서 주방을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좋은 국물을 내려고 그러면 일단 소고기들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 가게 이름을 예로 들면 안 되겠죠.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근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정육점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그 고기를 받는데 사실 질이 굉장히 좋아요. 와, 저거 그냥 구워 먹지. 저거 가지고 국물을 낼 정도인가. 근데 그 질을 항상 유지하려 그러면 사실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메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수입되는 메밀이라 하더라도 밀가루 가격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재료 가격이 비싸다. 물론 이게 제대로 하는 메밀 냉면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한 그릇에 한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하는 가격을 저는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요즘에 떠올라서 14,000원, 15,000원 이러는데 이게 조금 서민 음식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12,000원 정도까지 15,000원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일단 메밀 자체가 비싸고 좋은 육수를 내려면 좋은 고기를 써야 되는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호남에는 왜 냉면이 없을까요? 일단은 이 냉면을 하려면
메밀이 많이 생산돼야 되잖아요. 호남에는 먹고 살 게 메밀꽃 많아. 필 무렵 하면은 강원도, 봉평, 평안도, 함경도 이쪽에서 많이 산간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방에서는 이게 자라지를 않아요. 이건 구황작물이지 않습니까? 쌀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얼른 심어서 배 채우는 식물인 거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거여서 이 전남지방은 전라도지방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쌀 없으면 보리를 먹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지 뭐.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그랬던가 광주에서 냉면집 냉면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도청 옆에 한 집만 딱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냉면집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주로 그 호남 분들은 여름에 시원한 면 어떤 걸 즐깁니까? 제가 가장 많이 먹는 건 콩국수죠. 콩물국수죠. 콩국수 맞아. 근데 그게 저는 아직도 그 뭔 맛으로 먹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름 되면 먹는 게 이제 서울 사람 먹는 것은 콩국수고 전라도 사람들이 먹는 것은 콩물국수죠. 저희들이 이제 콩물국수라고 불러요. 그냥 저도 안 먹습니다, 진짜.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메밀로 만든 국수여서 메밀국수 아닙니까? 안동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콩물국수가 만든 것이 콩국수가 아니죠. 못 먹고 살아가지고. 우리도 안동국수 있잖아요. 강고등어 정도나 뭐 맛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은 이제 잔치국수 같은 그 국수를 열무김치에다 넣어서 먹는 시원하게 열무김치. 그리고 이제 70년대나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일하고 나서 새참으로 먹는 국수를 먹는데 그때는 뭘로 먹느냐면요. 설탕물에 말아 먹었어요. 그때는 설탕이 가장 비싼 맞아요. 명절 선물이었기 때문에 설탕물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말아서 내주면 최고 대접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아까 콩국수 얘기하고 설탕 얘기 나왔으니까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전라도 쪽에서는 설탕 많이 넣더라고요. 아니 소금을 넣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대대로 토마토도 그렇고 토마토도 소금을 친다고요? 네, 우리 소금으로 먹습니다. 소금이지. 토마토 설탕이지. 그게 안동지방이 뭐 맛을 알아요, 그게? 제가 중학생 될 때까지 회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경을 못해. 회가 뭔지 구경을 못해. 우리는 뭐 생선이랑 고등어밖에 못 봤으니까. 끼니 때마다 생선회 올려놓고 먹으면 동대하고 다르죠. 소금과 설탕 어느 게 더 콩국수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설탕이 설탕국수를 저도 이제 먹어본 게 그러니까 논일 하는 분들, 반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름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때 그 기운을 돋우게 하는 것은 당이죠. 그래서 아마 국수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 7월 달에 전라도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취재 갔다가 설탕국수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콩국수 먹을 때도 그 설탕을 듬뿍 한 3-4숟가락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콩국수는 그 콩의 향을 제대로 즐기자 그러면 소금이죠. 소금. 설탕이 너무 맛있어서 콩 맛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콩국수는 소금으로 해요. 소금으로. 맛있죠. 동감합니까? 예, 저는 소금으로. 알겠습니다. 광주에 유명한 그 콩국집 있잖아요. 산, 무등산 밑에 내려가. 그게 설탕 아니에요?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고 골라 먹으라고 하죠. 소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설탕만 있으면 소금 주세요 해서 먹는 쪽이어서. 자, 그러면 해장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냉면으로 해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뭐 아이스크림으로 해장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수위 많이 들어가서 좀 부대낄 때 이렇게 시원한 거 들어가면은 원장님 어떻게 좀 편안한 게 과학적으로 뭐 입증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알코올이 들어가면 술을 마시면은 이게 이제 분해가 돼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고 맨 마지막에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돼요. 그랬는데 이 술을 마시면은 우리 몸에 탈수작용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몸이 우리가 뭐 바닷물 먹으면 짜듯이 술을 먹으면 몸이 짜져요. 그래서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게 술 마실 때 술을 마시는 중간도 그렇고 술 마신 후도 그렇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시원한 육수물을 탁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국물이 짜면은
짜면은 나트륨 함량이 높거든요. 그렇죠. 나트륨 함량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칼륨 함량이 높은 뭐가 있죠? 칼륨 그런 함량이 것은 우리가 토마토 주스? 토마토, 상추, 무순, 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넣어서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리고 채소로 되어 있는 주스류 이런 거 괜찮겠네. 같은 거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걸로. 나트륨이 별로 안 좋다고 하셨는데 나트륨 많이 들어간 짬뽕으로 해장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술을 먹고 나서 해장을 할 때 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하고 우리 술 먹고 나서 그다음 그 전날에 있던 숙취를 푸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맞아. 우리가 술을 먹었는데 머리도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고 몸도 무겁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짬뽕이나 이런 자극적인 거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이게 아주 정신이 깨어있는 느낌 들고 그다음 몸이 활력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해장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 정말 해장이 되느냐. 그렇진 않는데 그래서 뭐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게 해장국 저널리즘이냐. 근데 그런 것들이 시원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해장은 안 된다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우리 그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동치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치미. 뭐 동치미가 있어야 동치미를 집에서 동치미를 담근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치미 국물에 국수 넣어서 이렇게 해도 그리고 좋죠. 일단은 풀려면은 수분 그다음에 이것을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들 그리고 아미노산 그 포도당 같은 것들이 일단 공급이 돼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콩나물 같은 거는 아스파라긴산 콩나물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이제 그런 전해질 성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계란 같으면 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 성분이 있어서 계란도 좋습니까? 계란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계란 해장이 아주 좋다고. 콩나물 해장국에 계란 한 2개 정도. 그게 딱 궁합이 맞는 거죠. 전주 사람들이 그 보통 수분들이 아니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콩나물 해장국에 계란 들어가지. 그렇네요. 이거 그 술안이라고 해가지고 2개씩 주는 데도 있고 이러잖아요. 와. 제일 좋은 데는 그냥 이 바구니채 넣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하는 집이 제일 좋죠. 딱 하나만 주는 집 좀 야박하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해장을 냉면으로도 합니다만 보고 복국 지리 이거 몸이 싹 정말 풀어지는 것 같아요. 복국을 먹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돼.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거는 전날 반드시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먹어야 맛있는 게 복국입니다. 그렇죠. 복지리로. 근데 복지리에도 야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제 보고 자체가 자기가 보고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 보고는 자기의 특수한 성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먹었을 때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보고를 소동파가 얘기를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먹을 만큼 맛있는 겁니다. 근데 주로 요즘 나오는 보고 해장국 밀복이죠. 독이 별로 없는. 밀복, 까치복 뭐 있네. 근데 이제 강원도 가면은 11월 말부터 가장 흔하게 잡히는 게 밀복인 거죠. 근데 뭐 요즘은 뭐 식당에서 보고집에 가면 전부 다 양식이니까. 양식이죠. 양식 보고니까. 양식 보고 독도 없대. 독이 없으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보고도 해장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선지 해장국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선지 해장국에 어떤 사람은 선지를 먹으면 그게 뭐 선지 해장이나 뼈 해장국 같은 경우는 그게 성분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베스트에 꼽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음식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둘 다 섞여 있긴 왜 한데 나빠요? 선지 해장국? 짜고 나트륨 말고 그다음에 이 지방 성분이 많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선지 해장국 같은 경우는 선지에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나 아미노산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뼈를 우려내면서 나오는 다양한 전해질 성분들이 있고 그래서 선지나 뼈 해장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이게 꼭 정답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분 얘기 나온 것 중에는 콩나물과 보고가 최고인 것처럼 찬사를 보여주셨는데 한경익 씨는 어느 걸 선호합니까? 해장. 술 자주 드시니까. 저는
따로 뭐 이 해장국 뭐 이런 것은 먹지는 않고요. 그냥 진한 커피 한 잔. 커피? 네. 그게 커피에 설탕 탑니까? 아니 안 타고 그냥 아주 진하게 해서 그 커피를 아침에 이렇게 한 잔 하면 그게 무슨 각성 효과가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해장하는 방법은 요거보다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홍차에다가 그냥이 아니라 거기다 위스키를 조금 이렇게 타서 그러니까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 있게 한 홍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술을 전날에 많이 먹어서 지금 속이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또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술을 이기는 방법은 술을 약간 더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낫거든요. 근데 특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또 그날 또 계속해서 달려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달리니까. 그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주잖아요. 그렇죠. 모주를 이제 막걸리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끓이면 알코올이 거의 날아가고 그다음 알코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유용한 성분들은 남아있는 걸 해장국을 먹으면서 모주를 한잔 하거든요. 그게 이제 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다. 모주 그죠. 모주가 알코올이 완전히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 2% 3%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맛있다고 또 여러 잔 마시면 이게 또 발동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또 술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술로 해장하는 방법 이것도 사실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 방법인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조심. 자, 우리가 지금 해장 음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도한 음주 삼가하시고요. 특히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네, 저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뭘? 해장 확실한 방법. 속이 편안해지는. 병원에서 닌겔 수액이라고 해서 수액. 수액. 최고 아닙니까 그게? 수액을 맞는데 제일 좋은 건 아미노산 수액에다가 포도당이 들어있는 두 가지를 섞여 있는 아까 맞는 대로. 지금 원장님 지금 그 병원 홍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 병원에서는 저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수액으로 맞으면 일단 수분이 공급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마셨을 때의 이 흡수되는 율하고 혈관으로 맞았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100%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더 아미노산도 우리가 아까 해장국으로 여러 가지를 먹었던 게 흡수되는 율이 낮지 않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근데 바로 되고 포도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빠르고 거기 이제 더해서 저희들이 이제 간에 좋다고 하는 몇 가지 주사제를 첨가해서 그래야지 또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수액은 여러분들 병원에서만 맞을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 후에 맞으시기 바라고요. 마시면 안 됩니까? 마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주사로 맞아야 됩니까? 주사로 맞는 게. 그리고 한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러시아에서 한국산 배주스가 이 해장에 좋다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한국산 배주스가 그렇게 해장에 좋다고 인기를 끌었을까?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성분이 아마 일단 수분이 많고 다양한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으니까 비타민이나 그래서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달달한 설탕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주스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수분 공급하는 데도 좋고 근데 정확하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어느 나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해장 방법이 있잖아요. 뭐 피자 먹는 나라도 먹는 나라도 있고 햄버거 먹는 나라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네. 속이 울렁거려. 말만 들어도 좀 해장이 된다 그러네요. 그게. 근데 해장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당을 공급하는 성분이 있고 피자 도우에 그냥 거기에 뿌려주는 치즈나 이런 데 아미노산이나 다양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이 추천하는 해장 음식 하나만 추천하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물회나. 물회? 네. 물회가. 그것도 좀 되지, 해장이. 전날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물회를 먹으라고요. 정말.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두 분하고 저하고는 역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음식 궁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저도 기대 별로 안 해요. 저희는 안동에서는 해장을 민물 매운탕으로 합니다. 내기 매운탕. 아주 해장이 뭐 완벽하게 돼 있어요. 예, 오죽 같은 게 더 낫겠죠? 오죽. 예. 아, 그게 어떻게 해장이 돼요? 그거는 조금 수준이 좀 낮은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해장 음식을 이야기했는데 술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전날에 과음했으면 이런 음식으로 좀 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사람들 만나서 점심 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장은 그 전날에 술 마신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이 해장하는 거 요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 커뮤니케이션이 또 되는 거죠. 참 도움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냉면 이야기 지난주에서 해보면서 해장 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두 분 황교익 마칼리스트 강용주 안아파 의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전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